전서현은 마곡의 낡은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다. 늦가을 바람이 유리창 틈새로 스며들어 들어올 때마다 목덜미가 싸늘해졌다. 하늘은 흐린 듯 맑았고 빛바랜 은행잎들이 바람에 밀려 난간 아래로 쓸려 내려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서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전히 강서의 큰손이라고 불렀다. 목동의 아파트 셋, 합정과 마포의 상가 건물 둘, 그리고 금융자산까지. 웬만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맞먹을 만큼 모아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고 불안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여 년. 그때부터 홀로 새 아이를 키우고 사업을 꾸려왔지만 잘 살아왔다는 자부심 뒤에는 언제나 얇은 균열이 있었다.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앉으면 하얗게 드러나는 머리카락이 더 눈에 띄었다. 눈가에 패인 잔주름은 마치 세월이 새겨놓은 금간 흔적처럼 깊어졌다. 어쩌면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보다도 줄어드는 시간이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인생은 완벽에 가까웠다. 젊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로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렸고 자녀들을 이름난 대학에 보내 좋은 직장을 갖게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흔들림 없이 가정을 지켜냈다. 하지만 문득문득 과연 이게 전부일까? 라는 질문이 불쑥 고개를 들곤 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만년필이 손끝에 걸렸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애지중지하던 펜이었다. 캡을 돌려 빼자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잉크 냄새 사이로 남편의 손 냄새가 묻어나는 듯해 서현의 코끝이 시큰거렸다. 만년필 밑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함께 놓여 있었다.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열어볼 것. 남편의 글씨였다. 그녀는 잠시 봉투를 손끝으로 쓰다듬다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다. 아직은 열어볼 때가 아니라고 느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 사이로 마곡 철로를 따라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 만큼 초라해 보였다. 한때는 이 도시의 건물 하나하나가 자신의 성취를 증명하는 듯 뿌듯했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오히려 텅 빈 껍데기처럼만 느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메모 앱을 열었다. 늦가을 실험이라는 제목의 음성 기록을 추가했다. 오늘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하기로 한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오래 쌓인 불안과 갈증이 결국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마곡의 하늘이 더 어두워지기 전 전서현은 외투 깃을 여며쥐고 택시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는 여의도. 박도윤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42층 빌딩이었다. 창밖 풍경은 늘 그렇듯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이 이제는 자신과는 먼 세상처럼 느껴졌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는 불빛이 눈을 찔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긴 호흡을 내뱉었다. 오래 알고 지낸 박 변호사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웠다. 그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남편이 떠난 뒤부터는 거의 가족 같은 조언자였다. 문이 열리고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안으로 들어가자 박도윤이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 세월 변하지 않은 단정한 정장 차림. 그리고 언제나 차분한 눈빛.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은 조금 무거운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그는 곧바로 의자를 권하며
테이블 위에 두툼한 가방을 올려놓았다. 짐작은 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네. 더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박도윤은 가방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가지런히 놓았다. 파산 신청서, 신탁 계약서, 가압류 통지문, 그리고 언론 기사 스크랩까지 마치 이미 준비해 두었다는 듯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실제 자산은 신탁으로 안전하게 옮겨 두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상가 건물 문제가 확대된 것처럼 꾸미고 은행 대출 상환 불능 상태로 보이게 하죠. 재판 기록을 흉내내는 건 조금 위험하지만 저라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지금은 꼭 알아야겠어요. 박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변호사로서 그는 수많은 재산 분쟁과 상속 문제를 다뤄왔다. 하지만 이처럼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파산이라는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준호 씨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아닙니까? 만약 이 소식이 퍼지면 체면 문제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실 겁니다. 재원 씨는 요즘 송도 쪽에서 회사 확장 중이라던데 언론에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던데요. 네, 더 높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더 멀어졌습니다. 서현은 말끝을 흐렸다. 잠시 생각나는 얼굴은 늘 막내딸 소윤이었다. 가평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꾸려가며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 생활은 빠듯하지만 한 달에 2번은 꼭 전화를 걸어왔다. 지난번에는 약값이 모자라진 않을까 걱정하며 봉투를 건네기도 했다. 그때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잊지 못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소윤이는 지금도 힘들게 살면서도 늘 제 안부를 묻습니다. 그 아이만은 다르죠?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실험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해야 합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계약서를 마무리한 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져 오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한강 위로 퍼지며 물결에 반짝였다. 대표님, 박도윤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길이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서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잔인하더라도 지금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진 게 돈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노을빛이 유리창에 번져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갈등이 마침내 결심으로 굳어졌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박도윤은 결심한 듯 서류를 챙겼다.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열어 음성 기록에 한 줄을 추가했다. 오늘 박 변호사와 합의, 모든 준비, 시작,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할 시간.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 나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자. 아래로 내려가는 숫자들이 하나하나 바뀌었다. 마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듯. 혹은 자신이 이제 곧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듯한 기분이었다. 로비에 서자 야외의 공기가 다시 몸을 파고들었다. 건물 밖 가로수들은 이미 잎을 반쯤 잃어버린 상태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남은 잎들이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택시에 오르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변북로에 불빛이 줄지어 이어졌고 저 멀리 기차가 다시 철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늦가을 바람이 날카롭게 불어오던 아침. 전서현은 두꺼운 코트를 걸쳤다.
손에 쥔 서류 가방이 묵직했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다. 며칠 전 박도윤 변호사와의 합의를 끝내고 이제는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길 차례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큰아들 준호를 찾아가기로 했다. 여의도의 빌딩 숲은 아침 햇살에 유리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준호가 근무하는 대형 로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번듯한 건물 가운데 하나였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서자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가슴을 쳤다. 문이 열리고 38층에 다다르자 사무실 복도 끝에서 준호의 비서가 다가왔다. 어머님, 오늘은 예약이 없으셨는데요. 급한 일이라 꼭 지금 만나야겠어요? 비서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난감함이 스쳤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사무실 안은 마치 잡지 속 사진처럼 깔끔했다. 묵직한 월넛 책상 위엔 노트북과 서류 더미가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 가득 꽂힌 법전들이 공간을 압도했다. 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엄마 준호가 안경 너머로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본 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큰일이 생겼어. 준호야.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가방에서 꺼냈다. 파산 신청서, 가압류 결정문, 세입자 집단 소송 자료, 모두 치밀하게 준비된 가짜 서류들이었다. 준호는 순간 얼굴빛이 굳더니 손끝으로 빠르게 문서를 훑어내려갔다. 이게 사실이에요. 목소리에는 놀람과 불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상가 건물에 문제가 생겼어. 세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걸었고 대출 상환도 막혔어. 준호는 안경을 벗어 이마를 문지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런 중대한 문제를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변호사인데. 말 끝에는 원망이 묻어 있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랬다. 서현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준호는 곧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서현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아들의 이마의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러나 그것은 걱정보다는 계산에 가까운 주름 같았다. 어머니, 지금 상황이라면 준호가 말을 이었다. 차라리 요양원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량리 쪽에 시설이 괜찮은 곳이 있어요. 월 비용도 합리적이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으니 한없이 쓰라렸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거기 있어야 한단 말이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강서 아파트들도 다 넘어갈 텐데 혼자 사시기엔 위험합니다. 제 아파트는 좁고 아시다시피 지영이도 있고. 그녀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늘 차갑게 거리를 두던 표정. 함께 살자는 말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준호야, 넌 정말 내가 요양원에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엄마.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서 더 큰 거리감이 느껴졌다. 비서는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책상 옆에 쌓아두고 다시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듯 보였다. 서현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손에 쥔 종이컵이 흔들렸다. 알겠다. 준호야, 내 말대로 하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들의 눈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무거운 짐을
정리한 듯한 표정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또다시 음성 기록을 남겼다. 큰아들 준호, 첫 번째 반응. 체면과 현실을 먼저 생각, 어머니를 지키기보다 정리하는 선택. 택시 안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거리와 화려한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건물들 하나하나가 한때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 했지만 지금은 차갑고 무심한 철골 덩어리일 뿐이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추자 서연은 문득 준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등하교 길마다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최고야 라고 말하던 아이. 그 따뜻한 눈빛은 언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도윤 변호사라는 이름이 떴다. 어르신, 큰아드님은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예상대로였다. 전화를 끊으며 서현은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다. 실망스러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스산한 늦가을. 그녀의 실험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전서현은 준호의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뒤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가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다. 큰아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녀가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마주하고 나니 가슴에 남은 상처는 훨씬 깊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이 남긴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대신 휴대폰의 음성 기록 앱을 열어 또 한 줄을 남겼다. 준호. 예측된 반응. 어머니를 돌보기보다 책임 회피. 실험의 첫 결과. 이제 둘째 아들 재원을 만날 차례였다. 재원은 송도국제업무지구에 본사를 둔 IT 기업의 대표였다. 5년 전만 해도 지하 사무실에서 직원 5명과 시작한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지금은 직원이 30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해 빌딩의 15층과 18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고 언론에서는 청년 벤처의 신화라며 대서특필했다. 서연은 아들의 성공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화려함이 점점 자신과 거리를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보는 것은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전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날 아침 그녀는 무작정 송도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인천대교가 길게 뻗어 있었고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가는 갈매기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버스가 국제업무지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점심시간이었다. 재원의 회사 건물 1층 카페. 서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식어가는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아들을 기다렸다. 건물 외벽의 전광판에는 주식 시세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끊임없이 깜빡였다. 숫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리듬이 마치 이 도시 전체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시계를 확인하니 약속 시간이 이미 20분이나 지나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가짜 파산 신청서와 언론 기사 스크랩이 들어 있었다. 30분이 지나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의가 길어져서 직접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비서를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단정한 태도로 인사하며 태블릿을 펼쳤다.
사장님께서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대신 제가 자료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밀어주었다. 여기 있어요. 중요한 서류니 꼭 직접 전해주세요.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반드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자리를 떠났다. 카페에 홀로 남은 서현은 식어버린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검은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해 보였다. 한때는 이 아이에게 전세금을 빼서 창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회사가 첫 투자를 받기 전까지 6달 동안 직원들 월급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그때 재원은 늘 엄마,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머니의 파산 소식조차 직접 마주하지 않았다. 비서를 통해 전해 들을 정도로 그는 멀리 있었다.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음성 기록을 열었다. 둘째 재원, 성공은 커졌으나 어머니와의 거리는 멀어짐, 파산 소식도 직접 마주하지 않음, 실험의 두 번째 결과, 카페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그녀의 작은 실루엣을 삼켜버렸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바다 위로 떠있는 달빛이 일렁이며 물결을 따라 흔들렸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재원아, 너도 결국 숫자와 시간 속에 갇혀버린 거구나. 그녀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다시 음성 기록에 속삭이듯 남겼다. 남은 건 이제 소윤뿐이구나. 청량리 끝자락, 낡은 상가 건물을 개조한 요양원 은나무. 겉에서 보았을 때부터 우울함이 짙게 깔려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나가 있었고 출입문은 오래된 철문 특유의 삐걱거림을 냈다. 첫날, 전서연은 큰아들 준호가 동행한 채로 행정실에 들어섰다. 준호는 접수 서류에 서명하고 요양비를 결제한 뒤 곧바로 바쁘다며 떠났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현은 말없이 서 있었다. 방은 4인실이었다. 창가 쪽 침대가 배정되었는데 창틀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을씨년스러운 하늘만 보였다. 다른 3명의 노인들은 대부분 말없이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간간이 간병인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판에 담긴 음식은 미지근하고 싱거웠다. 서연은 수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한때 수십억 대의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음식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니. 아이러니였다. 밤이 깊어졌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시계는 덜컹거리며 새벽을 향해 나아갔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잠결에 자식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렸다. 그 소리를 듣자 서현의 가슴도 저릿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부동산 사무실, 그리고 강남에서 승승장구하던 시간들,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비상구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간호사일까 싶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뜻밖에도 막내딸 소윤이었다. 엄마,
숨 가쁜 얼굴로 다가온 소유는 그대로 서현의 마른 손을 잡았다. 차갑고 얇아진 손끝이 소윤의 눈시울을 자극했다. 네가 어떻게... 서현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큰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소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눈가에는 버스를 타고 달려온 흔적처럼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고개를 돌려 창밖 어둠만 바라봤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저는 알고 싶었는데 소윤의 말은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며 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간병인이 곧 다가와 면회 시간이 지났다며 제지하려 했지만 소윤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휴게실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밤 늦은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차가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다. 소윤은 울음을 겨우 삼키며 말했다. 엄마,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모실게요. 학원 수업 조금 줄이면 방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아들도 이제 고3이라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서연은 손을 흔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소윤아, 네가 이미 힘든데 엄마까지 떠맡을 순 없어. 엄마 소윤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저 힘들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계시면 힘든 게 아니에요. 돈도, 집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순간 서현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다. 그토록 바랐던 말,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진심이 바로 앞에 있었다. 그러나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이 흔들리면서도 애써 목소리를 다잡았다. 소윤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해. 소윤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창문에 비친 달빛이 희미하게 흘러내렸다. 방으로 돌아온 뒤 서현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음성 기록을 열었다. 막내 소윤, 상황이 어려워도 어머니를 끝까지 붙들려는 마음. 실험의 세 번째 결과. 가장 진실한 반응. 녹음을 마치고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소가 어렸다. 사흘째 되는 새벽. 요양원 복도는 적막했다. 간병인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왔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창밖 하늘은 잿빛이었고 창틀에 쌓인 먼지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다. 전서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다. 아이들이 바쁘고 성공할수록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 그때 네가 해야 할 일은 돈이 아니라 돌봄을 확인하는 거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봉투였지만 문구 하나하나가 가슴속에 울리는 듯했다. 그날 오전 박도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이제 곧 결과가 드러날 겁니다. 큰아드님과 둘째 아드님이 최근 상황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 때가 왔군요. 며칠 후 가평 전원주택 마당. 서연은 소윤의 설득에 마침내 요양원을 나와 딸의 집으로 옮겨온 상태였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 막내딸의 진심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마당 한편의 매실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낙엽을 떨구고 있었다. 서연은 평상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멀리 남한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풍경은 요양원 창문 너머로 보던 음울한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손자 윤건은 교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며 씩씩하게 인사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소유는 깜짝 놀랐다. 큰아들 준호와 둘째 아들 재원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마당 평상에서 차를 마시던 서현은 그들을 보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왔구나. 두 아들은 신발을 급히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다. 소유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와 오빠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준호가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며칠 전 박 변호사에게 찾아가 알게 됐습니다. 파산은 거짓이었고 재산은 그대로였다는 걸. 재원의 얼굴도 창백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송긋만 꼼지락거렸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마당의 매실나무에서 낙엽 하나가 떨어져 차잔 속으로 내려앉았다. 드디어 알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도대체 왜 이러신 겁니까? 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를 시험하시려고 한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당 한쪽에서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시험이라기보다 확인이었다고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디선가 편안함도 묻어났다. 오랜 시간 무겁게 눌러왔던 짐을 이제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알고 싶었다. 내가 가진 게 돈뿐인지 아니면 아직도 너희 마음속에 어머니가 있는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재원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쳤다. 두 사람 모두 말은 잇지 못했다. 소유는 여전히 현관 앞에 서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했다. 서현은 손짓으로 자녀들을 식탁으로 불러 모았다. 다들 앉으렴. 오늘은 얘기할 게 많다. 식탁에 둘러 앉은 세 남매 앞에서 서현은 차분히 지난 며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박도윤 변호사와의 합의, 파산 신청서와 가압류 서류, 요양원에서의 날들, 그리고 소윤과의 재회. 모든 이야기가 파도처럼 쏟아졌다. 말을 들으며 준호와 재원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자신들이 보인 차가운 반응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면 소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야기를 마친 뒤 서연은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었다. 다만 내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함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창밖에서는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매실나무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준호와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소유는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훔쳤다. 서연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결심을 다졌다. 이제 곧 모든 것을 정리할 거다. 며칠 뒤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매실나무 가지마다 흰 서리가 맺혀 있었고 마당 위 풀잎들은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다.
전서현은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전고가 가까워지자 마당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공증인이 가방을 들고 현관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 준호와 재원, 그리고 소윤이 함께 들어섰다. 모두 말수가 적었고 공기는 묘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식탁 위에 서류가 펼쳐졌다. 전서현 유언 및 증여 각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공증인이 말했다. 대표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후 이 문서는 효력을 가집니다. 서현은 펜을 쥐고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전서현. 마지막 획을 마치자 방 안 공기가 달라진 듯 느껴졌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사랑이 오래 머문 자리로 가야 한다. 재원도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엄마? 회사 팔 때 엄마가 내준 첫 5억 없었으면 지금의 전재원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엄마만 알아주셨죠. 그런데도 저는 엄마한테 냉정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소유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메웠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엄마, 드세요. 따끈할 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차가웠던 마음이 잠시나마 풀어지는 듯했다. 공증이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를 떠났다. 집안에는 가족만 남았다. 난로에서 퍼져나오는 온기가 방을 가득 메웠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이유로 가족보다 세상 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재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숫자와 투자자만 좇느라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두 아들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서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흰 눈발이 매실나무 가지마다 소복하게 쌓여 마치 꽃이 핀 듯했다. 이제 됐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남는다. 내가 원하는 건 그 마음뿐이다. 눈길을 돌리자 소윤이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짓고 있었다. 서현은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처럼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치찌개 옆에는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늘 고급 양주를 즐기던 자리가 오늘만큼은 소박했다. 그러나 그 소박함 속에서 오히려 진한 온기가 퍼졌다. 윤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이번 겨울엔 매실나무에 눈꽃이 폈네요. 봄 되면 또 꽃이 필까요? 서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오래 기다린 자리일수록 꽃은 더 먼저 핀단다. 그날 밤 서현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내 음성 기록을 열었다. 유언 작성 완료. 상속자는 소윤, 준호와 재원. 후회의 눈빛. 그러나 진심도 확인, 늦가을 실험. 마지막 장으로 향함. 녹음을 마치자 창밖으로 내리는 눈발이 더욱 굵어졌다. 흰 세상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다. 마당의 매실나무 가지마다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새벽 햇살이 눈 위로 비치자 반짝이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전서연은 창가에 서서 손바닥을 유리에 얹었다. 한때는 냉랭하기만 하던 유리였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재원이 모처럼 긴 머리를 풀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소유는 주방에서 손자를 챙기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었다. 점심 무렵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았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웃음소리가 함께하니 한 상이 금세 풍성해졌다. 준호가 수줍은 듯 입을 열었다. 엄마, 매주 토요일엔 제가 올게요. 집 수리도 좀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 드릴게요. 재원도 뒤이어 말했다. 저는 격주로라도 들르겠습니다. 학원 아이들한테 필요한 태블릿 기기를 기부할 생각이에요. 이름은 붙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조용히 두려고요. 서연은 두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저녁, 평상에 앉아있던 서현 옆으로 손자 윤건이 다가왔다. 할머니, 봄이 되면 여기 꽃도 피겠죠, 그럼. 당연하지. 기다린 만큼 더 크게 피어날 거야. 윤건은 그 말을 듣자 활짝 웃으며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았다. 둘의 그림자가 흰 눈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다. 밤이 깊어가자 두 아들은 돌아갈 채비를 했다. 준호는 현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앞에 서서 말했다. 어머니, 저는 늘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엄마를 멀리 했는지. 재원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저는 성공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엄마의 어깨 위에 세운 집에 불과했어요. 이제야 제 자리를 돌아본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은 차례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은 그 손을 받아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후회도 결국 사랑의 다른 얼굴이다. 늦었어도 괜찮다. 지금부터면 돼. 창밖에서는 눈발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하얀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따뜻한 숨결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다. 마지막 음성 기록을 남기려다. 문득 손가락을 멈췄다. 이제는 더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남편이 남긴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들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결국 기다림을 함께 견디는 일.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울리던 갈증이 사라진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눈이 그치고 난 마당에는 작은 새들이 모여들어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다. 윤건이 학교에 가기 전 매실나무 아래에 서서 외쳤다. 할머니,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 서연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그래, 다녀오너라. 그 목소리 속에는 더 이상 쓸쓸함이 없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저녁 무렵, 식탁에 다시 가족이 모였다. 소박한 반찬과 함께 막걸리 한 잔이 돌았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이어지며 방 안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돈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남는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을 닦아냈다. 그날 밤 창밖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다. 흰 눈 사이로 드러난 매실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마치 다가올 봄을 미리 예고하는 듯했다. 전서현은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깔리자 별빛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서연아, 잘했어? 이제 놓아도 된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멀리 남한강 너머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록 겨울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